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한푼이 아쉬운 고물가 시대,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5만 4,500원, 대형마트는 35만 9,54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 설명절과 비교해 각각 4.1%, 2.1%씩 상승한 것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16개 성수품의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록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하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의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지,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쪽집게 정리, 미리 보는 총선, 관전 포인트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총선 판도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역시 선거제 개편일 텐데요.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 화두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황 전 의원님, 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정치 구도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방안이겠죠. 어쨌든 지금의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보다는 굉장히 구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쇄신의 이미지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혁에 주도권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꺼낸 것은 아직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개혁 아젠다로서 뭐 새해 국정과제로서 이렇게 비중 있게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들은 이 부분을 국회나 각 정당의 정치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좀 모양새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통령의 언급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이 문제는 4년마다 등장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다, 또 나타났다 이러는데 도대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4년마다 됐던 건 아니고요. 또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 비례대표제가 또 이제 핵심적인 이슈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황 의원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던진 어젠다가 아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조금 이게 네, 내가 이건 조금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 설명을 드리면 네.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1등만 이제 당선되는 거죠.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지역구를 좀 키워서 그 지역구 안에서 2명 내지 많을 경우에 8명까지도 당선하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그 성격이 다른 선거가 돼요. 예. 두 선거가.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중대 선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미. 언제냐면 5공화국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대 선거구를 도입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아마 지금 많이 요즘도 가끔 쓰는 용어일 텐데 무슨 1중대, 2중대, 3중대 그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신군부가 주도하는 민주정의당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민주 진영을 일부를 정치 활동 금지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송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금 말하자면 온건한 야당 분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한국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 이렇게 세 당이 있고 이분들은 사실은 야성이 별로 없는 말하자면 여당의 그냥 아류들이다 이런 의미로 썼던 표현들이죠. 물론 이제 87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다시 이제 소선거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대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어젠다가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반향을 일으킬지는 아직 잘 몰라요. 의원들도 그리 좋은 반응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소선거구제라는 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누가인지 명확하고요. 이제 그 대신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지역주의를 굉장히 강화시켰죠. 그래서 영남은 영남, 어떤 특정 정당, 뭐 호남은 특정 정당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앤다 하는 이제 말하자면 취지에서 그렇게 도입한 적이 있었고 우리 기억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황 전 의원님, 어쨌든 중대 선거구제도 그 제도만의 어떤 장점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것이 지역에 적용이 됐을 경우에 강원도에 적용이 됐을 경우에 지역의 어떤 대표성 이런 것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선거구제는 확실한 지역 대표성을 표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뽑히니까 그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역 중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 국회에서도 발언하기 전에 나는 어디 출신 국회의원 누구입니다라고 발언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확실하게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말해서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이 넓고 여러 명의 의원들을 뽑다 보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의 활동보다는 중앙에서의 정치 활동이 굉장히 차기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밟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역에 기반하기보다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만 보면은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가 치러지면은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춘천, 원주, 강릉 중심으로 이렇게 2-3명씩 뽑는 선거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거에 뽑힌 분들이 지역구도가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중심적인 것보다는 또 자신이 대표한 정당의 여러 가지 아젠다라든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선거구에 비해서 중대선거구는 지역 대표성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좁은 우리 지역구에서는 활동을 많이 해서 잘 알려질 수가 있잖아요. 지역구가 굉장히 넓어지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중대선거구를 받아들이면 연예인들 많이 등장해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역 대표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예를 보면은 춘천이 분구가 돼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큰 화두였고 관건이었는데 그랬었죠? 결국은 뭐 허영 한기호 의원이 2명의 국회의원이 배출이 됐지만 이게 단독 분구가 아니고 춘천 선거구에 철원, 화천, 양구가 묶이면서 갑과 을로 나뉘게 됐는데 교수님
이번에 선거구 획정 기한 전까지 이런 어떤 약간 기형적인 선거구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예. 이제 사실은 춘천을 나눈 방식 지금 그 춘천을 지금 이제 천원화천 양구랑 묶어서 이렇게 두루 나눴잖아요. 네. 나눈 방식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선거법상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어떤 그 행정 단위를 잘라서 선거구 두 개로 나누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으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분구 요구를 이제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져서 분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한 명을 늘려야 되잖아요. 예. 어디서 그 인원을 가져올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요거는 지난번 원주가 분구될 때 강원도는 아주 특별한 사례로 사실은 혜택을 받고 그러나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강원도가 아닌 다른 어느 지역에선가 하나 받아오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잘 어렵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강원도의 인원수 8명 중에 한 분을 받아오는 거예요. 둘을 나누면서. 네.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고쳐야 한다는 것 뭐 당연한 거긴 한데 해결 방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결이요. 네. 황 전 의원님, 그렇다면은 일단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춘천이 분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걸 전제해야 됩니까? 예, 강원도 정치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이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정당들 간의 셈법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바뀌게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제가 그 편하게 쉽지 않은 전제를 가지고 얘기해달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지가 일단 않아요. 왜냐하면 춘천이 자체적으로 두 개의 선거구를 갖게 하려면 강원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 방안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지역이 강원도 내 다른 군 단위 지역만 묶어서 선거구도를 획정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법을 활용해서 강원도 선거구를 지난 21대 선거에서 굉장히 묘하게 좀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다음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인구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구도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중앙 차원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좀 깔 수는 있는데요. 일단 춘천만으로 두 개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굉장히 춘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주가 사실은 2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2명이라는 것은 지역 발전에 엄청난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춘천 시민 입장에서는 춘천시만으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그런 것이 성사된다면 춘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의 선거 구도가 바뀌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된 논의를 좀 했습니다만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엔 대단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갑 같은 경우에는 허영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지난 총선 때 보수 불패를 깼었죠. 이번 총선에서 춘천갑 선거고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민주당의 수성이냐, 이것도 굉장히 그 선거를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춘천갑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 보수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춘천에서 이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이 배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선도 그렇고 지난번 지선도 그렇고
말하자면 보수가 회귀하는 듯한 이제 그런 정치 지형으로 강원도가 바뀌어 왔는데 과연 춘천에서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춘천 갑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 역시 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의 정치 지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춘천하고 원주 쪽에 지금 내석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물론 화천양구, 철원 화천양구가 붙어 있지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릉을 중심으로 하고 중소 도시하고 구은하고 묶어서 이제 내석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인구의 변화는 어떠냐 하면 원주하고 춘천은 수도권화 되면서 그 중산층의 아파트 단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네. 뭐 7, 80%다 아파트에 사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산층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이 원주하고 춘천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승부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 전체의 승부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정치 지형이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도시라든가 군 지역은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보수 후보들이 유리한 지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속에서 역시 뭐 원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원주 갑이 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굉장히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 보수 쪽으로 확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춘천의 승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현역이고 보수 후보가 도전하고 말이죠. 게다가 또 춘천에서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강원도 선거의 전체적인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원주갑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원주갑은 지난해 이광재 전 의원이 도지사 출마하느라고 사퇴하는 바람에 지난 6월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국민의힘 박정아 원주갑 당협위원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원주갑이란 지역이 민선 5, 6, 7기의 원주시장을 민주당이 배출할 만큼 지지세가 상당한 곳인데 황 전 의원님, 이게 대선에 의해서 지선까지는 일단 거머쥐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쉽지 않은 지역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당연합니다. 보세요? 예. 사실은 그 강원 도내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가장 약진할 수 있는 지역은 전 원주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주 지역에서 우리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또 배출이 됐던 게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출마하는 분의 지역구에서의 역량,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역량 이런 것들을 원주 시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박정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지만 이제 현역 의원으로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차기 선거에서 원주 시민들이 저는 박정아 의원에게 상당한 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1년 전이기 때문에 1년 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될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수성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 민주당 의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주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서씩 나눠 갖고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모습도 저는 좋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좀 지혜로운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지금 아무래도. 보면은 삼선에 있었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여러분들이 자칭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 말고 김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에서 나온 이 예지력이 좀 발휘돼야 될 순간 같은데 원주가 탈환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지 않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제가 아까 그 강원도 내 시군 지역이 보수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뀌는 추세다. 하여간 고령화되고 인구 추세가 그러니까. 근데 춘천하고 원주의 경우는 어떠냐면 수도권화가 저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과거에는 춘천 원주는 강원도적인 색채가 그래도 상당히 있는 지역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SNS도 발달하고 정보도 워낙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사시는 그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중산층 분들은 사실은 수도권 정치 지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중앙 정치의 어떤 흐름,
같은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분들은 뭐 이분들이 보수다 뭐 진보다 이렇게 규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네. 실용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정책을 내는 후보들 또 역량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이 투표를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쉬운 선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간 민주당 쪽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는 이제 지금까지 총선 관련돼서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얘기 나눴어요. 중대 선거구제, 그리고 춘천 분구 문제, 그리고 원주 갑 이야기 해봤는데 이것 이외 황 전 의원님, 네. 도민들께서 좀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주문은 좀 하고 싶어요. 네. 강원도 정치권에 떠오르는 샛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 재출마하고 또 공천을 또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좀 쉽게 예단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정치권에서 봤을 때 또 강원도로 봤을 때도 어쨌든 역량 있는 중진 의원들의 배출도 필요하지만 또 강원도 정치권에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와서 예. 강원도민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것.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정치에 있어서의 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각 당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예. 강원도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공천을 앞두고서 예. 또 이런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아마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을 저는 관전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새로운 부위원장 어떠세요? 전국 프레시하잖아요. 그건 교수님께서 그런 아마 요청 얘기인 것 같고. 진보주의 하시고 새로운 정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황 전 의원님답게 제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지 이렇게 여쭤보면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은 있어요, 속으로? 사실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냥 뭐 그 어떤 역량이 좀 약하거나 만약에 이런 분들이 선뜻 나섰을 때는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중앙 정치권이나 또 각 정당에서 보기에도 이 정도 인물이면 우리 당의 후보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의 이미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이 강원도에도 있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있군요. 네. 자, 마음속에 있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 교수님은 그 밖에 관전 포인트 어떤 거 글쎄요,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강원도가 이제 자꾸만 그 의석이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줄어든 의석을 만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각 당의 비례대표의 상위 리스트에서 상위 순위를 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이 한 분 더 들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죠. 예. 사실 지금 노영우 의원도 사실 그렇게 사실은 되신 분이고요. 또 지난번에 또 심기준 의원도 그렇게 예. 민주당에 또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여건의 강원도가 있는데 각 당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서 예. 강원도 출신 이 정치인들을 좀 상위에 좀 배치할 수 있을까?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좀 힘을 발휘해서 좀 상위에 좀 배치해서 비례의원이 나오시던가 아니면은 승계 순위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뭐 비례대표 승계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강원도 전체 몸집을 불리자는 말씀이셨고 그렇습니다. 네.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강원도 정치를 이끌어갈 미래 새로운 어떤 정치 신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마음속에 있으세요? 물론 교수님도? 뭐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 정치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이름도 알리고 그런 상태로 지금 강원도에 와서 출마를 하거나 경선에 참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강원도 내에서 결국은 뭐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기초
이 의회에서 커서 예. 말하자면 예.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 이런 예.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분 다 있으시군요.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쪽집게 정리, 미리 보는 총선, 관전 포인트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 생각이나 바람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황 전 의원님. 저는 지역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소선거제 구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중앙 정치권에 줄대서 하는 정치는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역 구민들이 보기에 현재 현역 의원이면 현역 의원이 재선될 만한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지역 구민들이 내릴 것이고 네.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저 인물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역에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답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각 후보자는 열심히 더 아주 피땀 나는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예. 그래서 지역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굉장히 길어서 듣다가 지금 잊어버렸네. 네. 근데 저는 히딩크 감독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강원도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예. 네. 그래서 강원도를 위해서 일해줄 역량 있는 네.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는 네.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리고 지역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슈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어쨌든 총성 없는 총선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내년에 22대 총선. 과연 강원도민의 민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시사인 이슈에서는 계속해서 두 분 정치 전문가와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변수와 강원도에 미칠 영향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월 19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